그날은 왠지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아침부터 기분이 영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경미한 두통마저 느껴지더군요. 아들 수철이는 그런 저를 향해 하루 정도 일을 쉬는 게 어떻겠냐며 출근을 만류했었습니다. 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잠을 설치셨다고요? 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할머니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좀 놀랐던 것 같아. 할머니요? 지금 엄마가 간병하고 계신다던 그 할머니 말씀이세요? 음,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안 갈 수가 없네. 그래도 엄마, 이젠 엄마 건강도 챙기셔야죠. 언제까지 간병인 일을 하실 작정이세요? 아이고, 아들이 의사인데 내가 뭔 걱정이야? 혹시라도 아프면 수철이 네가 고쳐주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내 아들 수철이는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얼마 전 전문의가 됐습니다. 물론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도 의사이긴 합니다만 전문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가 되니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 감격스럽기만 하더군요. 여보, 우리 수철이가 진짜 의사 선생님이 됐어. 정말 대견하지 않아?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던 날, 저와 수철이는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갔었는데요. 남편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네. 당신도 수철이 혼자 키운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년 전입니다. 수철이가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죠. 사고였는데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나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 서럽기도 서럽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 기가 차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울면서 누워있는데 수철이가 들어와서는 가만히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 옆에 있잖아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내가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나에게는 우리 수철이가 있잖아. 수철이도 저도 아빠 잃은 슬픔이 클 텐데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철이 없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수철아, 엄마 오늘까지만 슬퍼할게. 내일부터는 아빠 몫까지 열심히 살 거야. 마음을 굳게 다잡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전에 따놓은 간병인 자격증이 있었던 덕분에 다행히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었죠. 아빠 없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아들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철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말썽 한 번 부리지 않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수철아, 공부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 새벽까지 네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공부한다고 또 밤을 새운 거야? 아니에요, 엄마. 충분히 잤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은 제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의대에 가겠다는 목표를 정하고선 공부에 더 열심을 쏟더군요. 덕분에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고요. 그게 정말이니? 정말 서울대 의대 합격을 한 거야? 그럼요. 여기 합격 통지서 보이죠? 제 이름이랑 수험번호랑 있잖아요. 아이고, 장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에이, 엄마. 이렇게 좋은 날 왜 울고 그래요? 울긴 엄마가 기뻐서, 너무 기뻐서 그래. 수철이가 서울대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던 그날도 우리 모자는 남편을 찾았었습니다. 아빠, 나 의대 합격했어요. 아빠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맞아요, 여보. 당신은 또 당신 닮아 그렇다고 잘난 체 했겠죠? 아니죠, 엄마. 나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라니까요. 당신 들었죠? 수철이 당신 아니고 나 닮았대요. 아, 엄마 또 울어요? 아이고, 너무 좋으니까 또 눈물이 나고 그러네. 엄마가 주책이지? 아니에요. 엄마 우실 자격 있어요. 엄마 그동안 혼자 나 키운다고 고생 많았잖아요. 오늘은 아빠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세요. 하소연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커줘서 엄마가 고맙기만 한 걸.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도 1등으로 했죠. 졸업 후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느라 더 바빠졌습니다. 병원 당직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얼굴 보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도 긴급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내 걱정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수철이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전화를 해서 제안부를 챙겼습니다. 제 생일은 물론 남편 기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같이 보내려고 애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수철이가 레지던트 3년차 되던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데이트? 나야 좋다만 수철이 넌 괜찮아? 이번 주말에 당직이라면서. 동료랑 당직 순서를 바꿨어요. 엄마하고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려고요.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아들이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모처럼의 외식에 신이 난 저는 수철이가 보내준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아들이 웬 낯선 아가씨와 함께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수철이는 여자친구라며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예진이라고 제 여자친구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저를 향해 어머니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귀염성 있는 인상이 마음에 들더군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랴 일하느랴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컸거든요. 엄마,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한테 가장 먼저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나야 반갑지만 여자친구는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수철 씨가 어머님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수철이 여자친구 예진이는 요즘 아이답지 않게 참하고 싹싹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흡족했습니다. 실제로 예진이는 첫인상만큼이나 착한 아이였습니다. 수철이가 병원 일로 분주한 날에는 대신 저를 챙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수철 씨 오늘 늦게까지 수술이 있대요. 오늘은 저희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고, 예진이 너 나랑 둘이서 가면 재미가 없을 텐데.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니랑 둘이 가면 더 재밌는 거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수철 씨 먹는 걸로 은근 눈치 주는 거 아시죠?
그래? 우리 수철이가 먹는 걸로 너한테 눈치를 준단 말이지? 그럼요, 어머니. 지난번에는 밥 먹었는데 또 케이크를 먹냐면서 저보고 살찐다고 놀리던거려? 참네. 살 좀 찌면 어때서 그러니? 내 눈엔 예진이 너 너무 말라서 살쪄야겠다 싶은데. 그저 어머니. 역시 저 위해 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수철이와 예진이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 당연히 찬성이었죠. 그런데 양가 상견례를 앞둔 일주일 전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사돈댁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댁에 대해 할 말이 있다니?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니, 수철아. 엄마, 그게 장인어른 사업에 관한 얘긴데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장인어르신 기업이 꽤 커요. 그래,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얘긴 전에도 했잖아. 근데 그게 왜? 혹시 회사에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거니? 부도라도 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인어르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가세요. 수철이로부터 회사 이름을 듣고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기업이었거든요. 아니, 그럼 예진이가 그 회장님 딸이었다는 거야? 저도 예진이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남자들이 자기를 재벌집 딸로 보는 게 싫어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숨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얘기를 안 해. 엄마, 예진이가 재벌 딸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당연히 부담스럽지. 당장 일주일 뒤면 상견례인데 어쩜 좋으냐? 엄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우린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해요. 아이고, 당장 입고 갈 옷도 걱정이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걱정이구나. 아이,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잖아요. 당당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예진이가 이름이 꽤 알려진 재벌집 딸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전 평소 수철이가 우리하고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진이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격차가 그렇게 클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의 그런 부담감을 수철이가 전했던지 다음 날 일찍 예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누구 딸이 아니라 그냥 저로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 그랬는데 어머니 많이 놀라셨다고 하니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예진이의 설명을 들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한 부담은 여전했는데 막상 예진이 부모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바깥사도는 소탈하고 호탕한 분이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불편해할까봐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죠. 또 우리 수철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다만 새초롬하게 앉아만 있을 뿐 별말이 없던 안사돈의 태도가 마음에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다지 마음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과는 격차가 큰 집안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무래도 엄마로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상견례 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혼식장이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수철이와 예진이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기로 약속했던 탓에 그 흔한 잡음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날은 결혼식 야외 촬영이 예약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철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연차를 미리 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웨딩 촬영 끝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쩜 오늘 같은 날 수술을 잡는단 말이냐? 이러다 결혼식 하는 날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괜한 걱정 마시고요. 웨딩 촬영 마치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수철이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전 오후 내내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웨딩 촬영 마치고 전화한다고 하던 애가 왜 여태 소식이 없는 게야? 간병일을 하는 틈틈이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웨딩 촬영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진이까지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예진이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지? 아들도 예진이도 신호음만 들릴 뿐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경미했던 두통이 심해지면서 마음마저 불안해지더군요. 지난밤 꿈에 남편이 슬픈 표정으로 나타났던 게 생각나면서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를 받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선 전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사고라니요? 웨딩 촬영을 마치고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던 수철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였는지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비보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수철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피투성이가 되어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수철이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은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 우리 수철이에게 무슨 후유증이라도 남게 되나요? 그게 워낙 부상이 심했던 터라 다리 신경에 이상이 생겼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수철이가 걸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그게 환자 의지에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다시 걷게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수철이가 걸을 수 없게 되다니요. 마음 같아선 제가 대신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선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잠결에 울음소리가 들려 아들을 보니 수철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을 안아주었는데요. 울음을 그친 아들은 도리어 그런 저를 위로하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활치료 잘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철이는 절 염려해서인지 제 앞에선 밝은 얼굴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아들이 전 더 안쓰러웠어요. 게다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사고 후 예진이가 한 번도 수철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고 당일 예진이도 수철이 차를 타고 있었던 탓에 함께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예진이는 많이 다치지 않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수철이가 자신의 차를 향해 돌진해오는 트럭을 보고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 사고 당일 아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예진이까지는 챙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예진이는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계열사 병원으로
바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동서에게서 뒤늦게 들은 소식입니다. 형님, 확실히 재벌집은 다르더라니까요. 회장님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병원장에서부터 과장까지 불침번을 서가면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근데 자네는 어떻게 그 집 소식을 그렇게 소상하게 아는 게야? 그게 제가 그 병원에 아는 닥터가 있어서 들은 얘기죠. 그나저나 수철이 어떡해요, 형님?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으니 형님도 팔자가 참... 기다리는 예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불난집 구경하듯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면서 제 속을 긁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요. 수철이 케이스는 재활 치료를 해도 걷기 힘들대요. 그러니 휠체어 타고도 진료할 수 있는 과로 옮기던가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괜한 희망 가졌다가 형님도 그렇고 수철이도 더 상처받을까 봐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동서는 제가 상처받을 만한 말만 일부러 골라서 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수철이가 궁금해서 병문안 왔다고 하고선 아들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 보이더군요. 하긴 동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집안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철이 칭찬이 나오면 쌍수를 들고 깎아내리곤 했었거든요. 우리 수철이가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다며? 아이고, 누굴 닮아 그리 똑똑하누? 고모님도 참, 수철이 다니는 고등학교는요, 전교 1등이라고 해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 그게 뭔 말이냐? 1등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전교에서 말이다. 고모님, 요즘 고등학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랑 또 달라요. 일반 고등학교 누가 알아주나요? 특목고 정도는 다녀야지 공부 좀 한다고 쳐주죠. 특목고? 특목고는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인 게냐? 아이 참, 고모님, 요즘 물정 너무 모르신다. 특목고는 고등학교 이름이 아니고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처럼 영재들이 다니는 학교라고요. 그래? 똑똑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어? 그럼요. 우리 동호가 장차 다니게 될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동서, 동호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안 했는데 벌써 고등학교 얘기야? 애가 크면서 뭘 좋아할 줄 알고. 어머, 형님, 조기교육 모르세요? 조기교육? 목표를 미리 정해놔야 교육 효과도 큰 법이라고요. 그래? 우리 수철이는 그런 거 없어도 지가 알아서 잘만 하더라고. 그거야. 형님이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을 방치한 거고요.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장래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형님, 정말 교육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호칭만 형님이었지. 동서는 사사건건 저를 가르치려고 했고요. 건수만 생기면 저와 수철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진이와의 결혼 소식을 들은 날도 그랬습니다. 간병일로 한창 바쁜 시간에 전화를 했더군요. 형님, 수철이 결혼하는 집이 재벌이라면서요? 세상에, 수철이 제주도 좋아? 어떻게 그런 집 딸을 다 잡았대? 동서, 수철이가 잡은 게 아니고 그 집 아가씨가 우리 수철이를 먼저 좋아한 거라고. 그러니까 수철이 제주가 좋다는 거잖아요, 형님.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계산까지 한 거 보면 수철이도 은큼한 데가 있어요. 동서, 나 지금 바빠.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통화하자. 아니, 난 형님이 그런 재벌집이랑 사돈 맺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아빠 없이 자란 것도 그렇고.
좀 차이가 나야지 말이죠. 근데 그 집에선 형님 간병일 하는 건 알아요? 알고 있어. 예진이가 가끔 나 일하는 곳으로 건강 챙기라면서 간식을 사오곤 하거든. 예진? 아, 그 재벌집 딸 이름이 예진이구나. 그래, 워낙 자기랑은 다른 삶을 사니까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동서, 나 일해야 돼. 그만 끊자. 동서는 수철이의 결혼 상대가 재벌집 딸이라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와 수철이를 무시하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조카 동호를 생각해 꾹꾹 참곤 했습니다. 특목고가 목표라던 동호는 특목고는커녕 일반고도 겨우 졸업해 지금 3수 중이었거든요. 그 열등감을 저와 수철이에게 분풀이하는 것 같아 동서의 막말도 한쪽 귀로 듣고 나머지 귀로 흘려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수철이가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그날 동서의 말에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를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예진인가 하는 그 애 아직 연락 없죠? 하긴 남편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사랑이 대수겠어? 수철이가 막 물리치료를 받고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요. 동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다짜고짜 예진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전 아들이 들었을까 걱정이 돼서 동서 보고 얼른 나가자며 손짓을 했어요. 아니, 수철이도 이제 알 건 알아야죠.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 거예요? 동서, 그만하고 나가자니까. 형님, 한 달이 다 되도록 안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파혼하자는 거죠. 막말로 그 집이 뭐가 아쉬워서 걷지도 못하는 애 사위로 삼겠냐고요. 딱 봐도 파혼이지. 뭐라고? 동서의 막말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형님. 형님 같으면 사위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생겼는데 그런 남자한테 딸을 주겠어요? 나가! 어머, 형님,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너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나가! 정말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서는 제가 평소답지 않게 소리까지 지르자 꽁지 빠지게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아십니까? 동서 때문에 화가 났던 마음을 겨우 다스리고 있는데 안사돈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전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이런 큰일을 전화로 말씀드린다는 게 도리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요. 안사돈은 수철이에 대한 안부도 묻지 않더군요.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 용건만 얘기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돈댁이 밉기도 했고요. 어머니라며 그렇게 따르던 예진이가 사고 후 일절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불행이 내 팔자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불행이 아들 수철이에게까지 대물림된 것 같아 나 자신이 미웠습니다. 먼저 간 남편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수철이 아빠. 우리 수철이 이제 어떡해요? 우리 아들 이제 어떻게 사냐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병실로 돌아가니 수철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나 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아들 수철이 못 보셨어요? 아, 516호실 환자분요? 아까 재활치료실이 어디냐고 물으시던데요? 재활치료실요? 네, 재활치료실 2층에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처럼 수철이는 재활치료실에 있었습니다. 재활봉을 잡고선 혼자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더군요. 얼굴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온통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철아, 왜 여길 혼자서 온 거야? 엄마, 나, 나 재활치료 잘 받으면 수철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래, 그래, 내 새끼. 엄마. 왜 울고 싶은 걸 참고 그래? 엄마잖아. 엄마 앞에선 마음껏 울어도 돼. 엄마, 나, 나 정말 억울해요. 그래, 그래. 아들 맘 내가 다 알지.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수철이는 제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안고 마음이 저리고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슴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야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수철이는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지만 수철이가 고집을 피웠어요. 수철아, 괜찮아?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응? 엄마, 괜찮아요. 제가 의사라는 거 잊으셨어요? 무리 안 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철이는 제 나름대로 의학 서적을 찾아보고 비슷한 케이스 연구도 하면서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일어서는 환자는 저도 처음입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머지않아 걷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철이의 재활 의지에 담당 선생님도 놀라시더군요. 저 역시 그런 아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철아, 넌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대견하니?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엄마도 참, 전 엄마가 제 엄마여서 감사한 거려. 그래? 그럼 우린 천생연분모자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길고도 긴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올라오니 웬 여자가 병실 문 앞에서 수철이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수철 씨, 어머니. 예진이었습니다. 그새 살이 쏙 빠져선지 얼굴이 달라 보이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진즉 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와서 미안해, 수철 씨. 전 예진이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수철이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진이 네가 여긴 웬일이냐?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난 거 아니니? 저의 차가운 말에 예진이는 잠시 주춤거리더군요. 어머니, 화내시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저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다고?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수철이 병실엔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아니다. 이제와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제가 예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수철이는 말없이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철 씨! 예진이가 부르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수철이 더 이상 너 보고 싶지 않을 거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만 가거라. 저도 그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예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머니, 제 얘기 한 번만,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몰랐어요. 전 어머님이 파혼하자고 했다고 새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울먹이며 털어놓는 예진이의 말에 저는 병실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파혼을 하자고 했다니? 전 엄마한테, 그러니까 새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서는 제가 파혼을 하자고 했다니요. 전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겠다 싶어 예진이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어머니, 수철 씨도 그렇겠지만 저도 꽤 부상이 심했었어요. 부상이 심했다고? 예진이 너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들었는데. 누가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던가요? 아니, 예진이 네 가족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수철이 숙모가 그러더라고. 네가 입원한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수철 씨 숙모님 통해 들으셨다고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진아, 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날 예진이가 털어놓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사고 당일 예진이는 얼굴에 창 유리 파편이 박혀 응급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진이 아버지 역시 딸을 챙기느라 수철이 상태까지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예진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숨 돌리자 수철이도 예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송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수술받은 병원에서 회복까지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병원 옮기는 게 환자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당신 말 들으니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사돈한테 연락해서 우리 병원으로 강서방 데리고 오면 어떨지 한번 여쭤봐. 참, 당신도. 알겠어요. 제가 안사돈한테 연락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안사돈은 제게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한 달 정도 지나자 예진이와 바깥사돈에게 제가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요? 수철 씨랑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럼 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집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이유가, 파혼하려는 이유가 뭐래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글쎄, 여자가 얼굴에 칼을 대면 남자 앞길 막히고 집안에 재수가 없다나 뭐라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더 듣지도 않았다.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예진아, 정신 차려.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하여간 없이 사는 사람들은 티가 나도 난다니까. 아니에요. 수철 씨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 당장 가서 수철 씨 만나봐야겠어요. 예진이 너 그 얼굴을 하고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지금 네 얼굴 보면 그 어머님과 하는 여자가 더 기함을 할걸?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수철이 걔도 널 원망하는 눈치더라. 너 때문에 멀쩡한 두 다리 못 쓰게 됐다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철 씨가 다리를 못 쓰게 됐다니요? 사고로 다리 신경에 이상이 생겼다더라. 그래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고. 그 어머니가 널 만나 자기 아들 신세 망쳤다면서 얼마나 푸념을 하든지. 예진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수철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왜 거짓말을 했던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사실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 10년 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 네가 아까 울면서 새엄마라고 해서 나도 눈치는 챘다만 그래도 계모라고 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건 이상하지 않니?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새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예진이는 새엄마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병원은 우리 유리 크면 의사 사위 봐서 물려줘야지. 예진이? 걘 물 건너갔어. 예진이 그것이 깜찍하게도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의사였지 뭐니? 그래서 병원은 포기해야 하나 보다 그랬는데 마침 사고가 났지 뭐야. 그걸 핑계로 내가 파혼을 통보했지. 아니, 사고로 결혼하려던 그 남자애가 다리를 다쳤다지 뭐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딸을 보낼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 남편하고 예진이한테는 뭐라고 했냐고? 내가 약을 좀 쳤지. 그 집에서 얼굴에 칼댄 여자는 며느리를 삼을 수 없다고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지. 얘, 들키긴 누가 들킨다고 그래. 남편은 펄펄 뛰면서 다시는 그 집안 사람들 상종도 안 한다고 그러지. 예진이 걔 성격 알잖아. 지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더라고. 그 얼굴로 어딜 돌아다니겠니? 붓기 빠지고 태어나면 파혼한 걸 핑계로 멀리 미국으로 보내버려야지. 새엄마의 통화를 들으며 예진이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옷을 챙겨 입고는 수철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랑 수철 씨만 원망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으면서 울고 있는 예진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어 콧등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 예진아. 난 오해를 풀었으니 됐고 수철이하고 서로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수철이라는 말에 울고 있던 예진이가 고개를 들어 절 쳐다봤는데요. 자세히 보니 얼굴에 미세한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예진이 말로는 수술 후 2주 정도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해요. 수철이나 저에게 당장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진이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서자 수철이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들로 마음이 복잡했겠죠. 전 아들에게 우선 예진이 이야기부터 들어보라고 당부한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지나 병실에 들어가니 둘이 손을 잡고 울고 있더군요.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철이와 예진이 서로 오해를 풀었다는 것을요. 예진아, 오늘은 일단 집으로 가고 알지? 내 말대로 아버지한테 조용히 말씀을 드려. 알았어요, 수철 씨. 그런 다음 아빠 모시고 여기 오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엄마 얘기를 들어야 아버님도 오해를 완전히 푸실 수 있을 테니까. 우선은 바깥사돈의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이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예진이는 수철이 말대로 바깥사돈을 모시고 병실에 오셨더군요. 허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저와 수철이 설명을 듣고선 바깥사돈도 어이가 없는지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사돈 뵐 낯이 없습니다.
집사람 하나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강서방, 자네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 아버님, 아닙니다.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우린 이제 가족이지. 그럼요, 사돈 어르신. 이 모진 역경을 저 두 아이가 이겨낸 걸 보면 둘이 천생연분인 건 틀림없나 봐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진이로부터 전해 들은 그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와 수철이를 만나 정확한 진실을 파악한 박가사도는 그 자리에서 예진이 새엄마를 내쳤다고 합니다. 안사도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이혼 후유증을 앓게 된 건 사돈댁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진이 새엄마 거짓말 사건에 동서도 연루되어 있더군요. 동서 자네, 나한테 예진이가 경미한 찰과상만 입었다고 하지 않았나? 예진이 얘기를 들으니 그게 아니던데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전했던 게야? 형님, 저 억울해요. 저도 순미한테 들은 얘기를 전한 것뿐이라고요. 순미라고? 순미는 누군가? 전엔 아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순미가 의사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서, 순미가 누구냐고. 알고 보니 순미는 예진이 새엄마의 이전 이름이었습니다. 동서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해요. 동서는 순미라는 친구를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재벌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동호를 의대에 보내겠다는 집념도 그래서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재벌가인 동창 딸과 결혼시켜 동호가 병원을 물려받게 하겠다는 헛된 꿈도 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동서의 그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건 조카 동호였습니다. 삼수를 하고도 의대에 또 떨어지자 동호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동호를 닥달했죠. 동호야, 왜 그래? 응?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싫어요, 엄마. 나 책이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그동안 공부한 건 어떡할 거야? 3년 동안 공부한 건 어떡하냐고? 몰라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쉰다고? 네가 뭘 잘했다고 쉰다는 거야? 너 공부시킨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아무 대학이나 간다고 했잖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의대 보내려고 쏟은 과외비만 해도 얼만데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의대 못 간 게 그렇게 부끄럽냐고요? 그래, 부끄럽다, 부끄러워. 창피해서 바깥을 나갈 수가 없다니까? 아이고, 저런 걸 자식이라고 여태까지 뒷바라지한 내가 바보지. 동서는 끊임없는 닥달로 인해 결국 동호의 정신에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데요. 서방님도 더 이상 동서의 욕심을 견딜 수 없다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서방님의 이혼 통보에도 동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집안이 그나마 굴러가는지 당신 알아? 다 나 때문이라고. 동서는 제게도 전화를 걸어 또 분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저도 더 이상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죠. 막말이 나오기 전에 동서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차단까지 해버렸죠. 속이 시원하더군요. 양가의 방해꾼들이 사라지고 나니 수철이와 예진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일사천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진행이 됐습니다. 수철이가
꼭 걸어서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들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수철 씨가 몇 번나 걸었는지 아세요? 글쎄, 봉을 잡지 않고도 5걸음이나 걷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5번나 걸었어? 예진아, 네가 옆에 있으니 수철이가 아주 힘이 나나 보다. 엄마도 참, 얼른 제가 일어나야 엄마도 편하게 쉬시죠. 결혼이 빨리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에이, 엄마, 당연히 빨리 하고 싶죠. 실제로 수철이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돼 갔습니다. 이런 걸 사랑의 힘이라고 해야겠죠? 예진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철이처럼 빨리 회복하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더구나. 정말요, 어머니? 두고 보세요. 수철 씨 곧 이전처럼 걷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수철이와 마찬가지로 예진이도 얼굴에 상처가 아물면서 미세했던 흉터도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살도 올라서 이전과 같은 귀염성 있는 표정을 되찾았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 바쁘세요? 오랜만에 저하고 데이트 하실래요? 데이트를 하자고? 수철이 재활치료 돕느라 매일 병원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웬 데이트를 하자는 게냐? 나 생각해서 그런 거면 괜찮다. 아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 내주실 거죠? 아이고, 나야 좋지. 대신 내일 밥은 내가 사는 거다.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밥 사준다고 하시니 더 신나는데요? 몇 달을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다른 장소에 간다는 게 낯설면서도 설레더군요. 예진이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30분 정도 달려서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는데요. 야경이 멋진 창가 자리로 예약을 해두었더군요.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창밖 야경이 너무 좋죠? 그래, 이런 멋진 곳은 정말 오랜만에 오는구나. 우리 수철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멋진 풍경을 보니 아들 수철이가 생각나더군요. 아이, 어머니, 오늘은 저희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기분 좋게 즐기세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 식사는 제가 미리 주문을 해뒀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난 너만 좋으면 다 좋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있던 종업원 몇 명이 저희 테이블 주위로 빙 둘러서더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더군요. 예진이와 함께 말입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전 순간 어리둥절했는데요. 생일 축하를 받으며 비로소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군요. 아이고, 예진이 너 오늘이 내 생일인 건 또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사랑하면 다 알게 되는 거랍니다. 어서 소원 빌고 촛불 끄셔야죠. 내 소원이야 별거 있겠니. 우리 수철이 하루빨리 걷게 되고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거지. 우리 어머니 자나깨나 아들 생각뿐이시라니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선물까지 준비를 하고 그러니. 어머니, 아마 안 받으시면 후회하실걸요? 짠! 저길 보세요. 전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다며 예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글쎄, 아들 수철이가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수철아, 내 아들 수철이 맞지? 엄마, 어제도 봤으면서 곳에 아들 얼굴 까먹으셨어요? 아니, 내가 이게 꿈인가 싶어서. 어머니,
수철 씨,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엄마가 늘 옆에 계셨잖아요. 아니다, 아니야. 엄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예진이가 네 옆에서 얼마나 널 챙겼는데. 역시 제 정성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으시다니까요. 수철 씨, 어머님 보고 좀 배워요. 그래, 예진이 너한테도 너무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어머니, 똑똑히 들으셨죠? 나중에 수철 씨 딴 말하면 어머님이 꼭 증인 서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평생 증인 서주지. 어디 증인뿐이냐? 난 평생 예진이 네 편이다.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조금 전엔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제 생애 최고의 생일이었습니다. 전 그날 멀쩡하게 걸어오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이죠. 수철이는 아직 이전처럼 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서 다닐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결혼식 날짜를 정했고요. 내일이 바로 수철이와 예진이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결혼이어서겠지요. 수철이와 예진이는 험난한 장애물을 함께 넘어서인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지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두 사람은 잘 이겨낼 겁니다. 겪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어쩌면 두 사람 결혼 생활에 자양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바깥 사돈 어르신도 수철이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서방,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 괜히 생긴 게 아니야. 자네도 그렇고 예진이도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확인했지 않나. 그런 만큼 두 사람 더 잘 살 걸세. 처음에는 사돈댁이 재벌이라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는데요. 자식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싶어 요즘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 내일 아들 결혼식에서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잠이 안 와 큰일이네요. 잘 자야 화장이 잘 될 텐데 말입니다. 모두들 좋은 꿈 꾸시고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